산업 장관을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는 것이죠. 이 어느 시대든지 자기가 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고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앞으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30년, 50년, 100년을 잡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방향을 보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은 좋을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자, 그러기 위해서 세계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하는 시점을 한 저는 중요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기술의 변화죠. 이 기술의 변화가 지금 크게 보이는 그런 기회로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현재 걸고 있죠. 2차 산업혁명은 사실 전기기관에서 기계화가 이루어졌고 또 2차 산업혁명은 전기화가 이루어졌고 세 번째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보화라는 물결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AI와 빅데이터와 IoT 같은 그런 기술로 인해서 또다시 한번 세계가 업그레이드되고 변화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대의 그 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국가가 전 세계의 패권국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산업혁명을 시작한 영국, 또 2차,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미국, 자 3차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을 과연 이제 누가 이걸 가져가겠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참 여기 이제 경쟁력의 원천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에너지 기업과 오프라인 기업들이 많았던 기업에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주요국들이 바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선점하기 위한 정책을 벌이고 있고 또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진출, 또 영역이 파괴되고 기업들의 미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것들 이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것이 이 글로벌 이 탄소 중립이 본격합니다. 친환경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에너지원의 어떤 변경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래서 에너지원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을 할 때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무와 같은 기본 연료를 사용하면서 석탄과 같은 강한 이 연료가 등장함으로 인해 갖고 동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또한 석탄 이후에 또 석유라든지 이런 전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친환경화에 대한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친환경화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CO2를 발생한다든지 환경에 대한 훼손행위가 사실 시장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그것이 필요한 곳에 그 보조금을 주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식의 재분배 활동을 해왔는데 이런 것은 더 이상 성장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바로 이 환경 문제에 관련돼서 시장에 기본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비용으로 투자하게 되고 또 환경의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와 베네핏이 시장에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친환경화라는 문제를 단지 우리가 깨끗한 집에서 살기 위한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제도는 다 키킹레더가 있습니다. 사다리 걷어 차이죠. 내가 먼저 했으니까 후임자들 노동력은 진입장벽을 막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과연 시장이 다미네이트 되고 있다는 거죠. 파리 협약에 의해서 전 세계들이 일단 동의를 했고 이거에 대한 룰과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고 바로 그런 것들을 가능해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빅데이터 기술과 AI 기술 같은 것들이 그전에는 시장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평가하지 못했던 것들이 바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이 ESG 같은 것들이 그거는 뭐냐면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예요. 정성평가가 어떻게 가능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이 여러 가지 데이터와 AI 기술과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정성적인 측면이 평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 구체화되어 나가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환경화 문제는 단지 우리가 깨끗한 곳에 살자라는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서 성장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한 본질적인 과제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현재의 국제 질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종전 이후에 자유세계와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세계와 공산진영이 체제경쟁을 시작했고 이 경제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해서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되고 또 가트 체제에 의해서 자유무역 체제가 출범을 해요. 그러고 나서 94년에 그 우루과이 라운드 그 협상이 타결되고 WTO가 창립이 되면서 전 세계는 원마켓이 돼서 모두가 자기의 룰을 성장시키고 자유무역 체제가 정립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변하고 있냐면 바로 원래 세계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힘의 균형이 발생이 하게 되면 전쟁이라는 걸로 이렇게 다시 합의점을 찾아갔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런 강대국들의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 경쟁을 하는 거죠. 경제 경쟁을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안에 완부 이슈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보라는 거는 바로 테크놀로지가 들어갔고요.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경제화로 그전에는 이 안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엑스의 문제, 적과 동지라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경제라는 개념은 뭐냐면 협력이라는 개념은 0과 1, 공엑스 문제가 아니라 1서부터 10까지 있다면 1의 협력, 5의 협력, 7의 협력, 8의 협력, 10의 협력입니다. 협력의 강도죠. 이러면서 이합집산을 이 세상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왜 이렇게 되느냐? 중국이 많이 컸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보면 그 세계 제조업 비중을 보면 세계 제조업 비중을 보면 2000년대에는 미국이 이렇게 아주 압도적이었죠. 20년 전입니다. 이게 크지 않았는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중국이 훨씬 더 세계 제조업의 비중이 제일 많아졌고요. 세계 1위 품목수를 보면 2002년에 미국, 독일, 중국이 이 정도의 거로 비슷한 위치가 2019년 와서는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액의 92% 다 수입하고 수입에 대한 80%가량 심각 90%. 중국이 너무 커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국은 이제 미국하고 서로 힘의 균형을 찾아가는 그 노력을 하는데 미국이 왜 중국에게 위협감을 느끼고 있냐? 신발 많이 팔아서 아까 컴퓨터 그냥 우리 쓰는 컴퓨터 많이 팔아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죠. 하지만 더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 10개 첨단 기술, 즉 AI나 쿼텀 컴퓨팅 등 특허 출원을 보면 2000년, 20년 전만 해도 미국하고 일본이 두 개를 나눠서 있죠. 10년도 정도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한 반반 하다가 지금 20년대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가져갑니다.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그 기술 패권을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이냐. 미국이 긴장하는 이유가
그냥 세계 제조업이고 생산을 해내는 그런 생산 기지 싼 제품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 기술의 핵심이 되는 그 기술을 중국이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미국이 이 중국의 군기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의 힘이 안보의 힘이 되는 것이고 국제 질서를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보면 이 제재라는 것이 그전에는 사실은 이 보면 수출 통제라는 개념을 해서 할 때는 이 수출 통제라는 것이 이제 전략물자 같은 것을 이제 서로 밑에 있는 것처럼 세계가 이제 그 방위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하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규정들은 다 안보의 WTO 규정도 그렇고 자국의 안보나 보건, 국민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게 뭐냐면 이 수출 통제나 지금 뭐 여러 가지 화웨이에 대해서 기업 규제하고 하는 것들이 다 무슨 법에 있는 거냐면 국방수권법에 있어요. 즉 안보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마음대로 경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제재를 하고 그럴 수도 없죠. 이 국방수권법에서 특별하게 이런 첨단 기술, 즉 말하면 미사일에 들어가는 기술, 또이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기술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최고의 첨단 기술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려고 가져가지 못하게끔 했었는데 미국이 이 법을 바꿔서 이제는 뭐냐면 이 범용물품 쪽에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놓고 있습니다. 즉 중국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 되겠다는 것들을 이러한 국방수권법에서 정말 필요한 첨단 기술뿐만이 아닌 일반 병력 물품에도 다루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 내 기본적으로 미국이 하고자 하는 해서 이런 그전에는 외국이 자기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심사도 범위를 확대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에 대한 비자 문제도 통제를 하기 시작한 것 전방위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도 자체 기술 개발 또 대응 체제를 만들어서 수립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경쟁에 대해서 너무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이런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피우고 있어요. 이렇게 펴가면서 저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그전에는 마찬가지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2000년까지 우리가 했던 이 자유로운 무역 체제라는 게 뭐냐면 한 나라가 가장 싼 비용으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서 생산해내면 그걸 서로 교환해가면서 부를 더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 경제의 기본이거든요. 그거를 실현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깨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랬을 때 기존에는 사실 비용과 효율성 위주로 이 위주로 갔던 것이 이제는 안정성과 새로운 나의 전략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의 그 사고로 현재 바꿔지고 있고 그래서 그 동맹 이제 군사 안보 동맹뿐이 아닌 이 국제 공급망에 대한 동맹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또 하나 이 세계의 이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이 뭐냐면 바로 코로나의 발생입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외환 얘기를 얘기하고 2008년도 국제 금융위기를 얘기하지만 이런 위기들은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속하고 있는 그 사회에 온 거죠. 근데 이 코로나는 발생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한꺼번에 줄여갑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다 성장하는 세계만 살았었어요. 물론 그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눠가느냐에 대한 문제였지 성장은 당연한 거였는데 성장이 안 될 수 있는 성장이 스톱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전 세계가 느낀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더 갔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경험하듯이 정말 자유무역 체제를 가장 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가장 지속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유럽 국가들이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고 어려워지니까 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그냥 깨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냐. 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과연 어떤 의미를 주고 또 이 전략적 가치라는 판단이 이제 거기에 나오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기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산업, 두 번째 우리가 그 다음에는 새로운 어떤 시장에서 친환경화하는 거대한 새로운 일들, 또 그 다음에 이 국제 경업 체계의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걸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한번 터닝 포인트를 오고 있습니다. 이때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미래는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특히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돼 가지고 정말 이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미중이 이렇게 부딪혀도 저 북부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도덕적으로나 생각적으로는 다 뭐 그런 걸 의식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23%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 수출 기록상적으로 한 3위 정도 합니다. 한 13%. 한 우리 수출의 한 40%를 이 두 나라가 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체제가 변해서 우리 직접적인 우리나라만큼 커다란 역할을 영향을 받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이 비중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는 거고 시장은 중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고, 포지션을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이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변화적 위기가 올 걸 기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 작업이 잘 돼야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네 대한민국은 현재 어떨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우리 많이 있습니다. 뭐 부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변화의 동인을 마련해 나가고 앞으로 나가려면 우리가 가진 장점이 뭐고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을 어떻게 활용해서 나갈 것이냐는 그런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보시면 우리 좋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등하고 있고요. 선박도 LNG 첨단화에서 1등, 2차 전지도 세계 시장 점유율 1등, 시스템 반도체도 파운드가 세계 2위 하고 있고요. 또 바이오도 세계 2위의 생산량을 갖고 있고, 전기차도 빠르게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제조업의 강국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지만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주력산업과 신산업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주력산업과 신산업을 같이 갖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정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산업을 그렇게 다양하게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오고 있는 이 지능화라는 4차 산업혁명은 그 산업을 위해서 새로 생기는 산업이 메타버스, 무슨 뭐 빅데이터 산업, 그 산업도 물론 중요한데, 바로 그 산업이 그게 커지면 주력 산업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농업이라는 것이 정말 1차 산업으로 그냥 그대로 있나요? 지금 농업의 성격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농업에 그 안에 제조가 들어가고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농업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제조업들 자체가 이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거고요. 사실 사양산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변화하고 그 변화 방향에 가장 맞춰서 나가서 경쟁력을 누가 먼저 선점하고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는 그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제조업의 또 이 산업 구조의 이 장점을 정말 잘 가져가지고 있는 겁니다. 변화하는 시기에 있어서 우리 사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성적이 세계 4위입니다. 우리나라 성적 하나도 안 나요. 이 어떻게 보면 정말 혁신의 산물이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이런 우리 혁신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걸 잘 이 시기를 활용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기업 구조 갔을 때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중간재 위주 글로벌 밸류체인에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그냥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이렇게 변하고 있어서 세상이 변화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바뀌는 거. 그럼 우리는 또 뭐냐? 어렵지만 그 변화를 참가해서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원료까지 선점을 해 나가야만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냥 그런 거에 대표적인 사례는 반도체를 여러분 이렇게 반도체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반도체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나라 참 운이 좋아요. 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산업이 있고 선도 산업도 있고 기계 산업도 있고 전기 산업도 있고 자동차 산업도 있고 뭐 조선 산업도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정말 IT 산업이 우리가 80년대에 잘해서 커다란 우리 산업이 됐고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근본이 되는 이 주요한 산업들을 우리가 잘하는 산업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산업. 이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보통 보시면 반도체는 이게 웨이퍼에서 한 2개월 정도 8개 공정을 거치고요. 한 2개월 소요됩니다. 그 각 공정물 주요 소재들이 있고 또 부품이 있고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8개 과정을 같이 쭉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 여기에서 보시면 이 사실 국제법 공정 긴 생의 장치 산업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 나눠보면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제일 잘하고요. 소재 부분 장비는 미국, 일본, 독일이 갖고 있고 생산은 바로 한국하고 대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딱 보면 보통 보면 이 반도체 하면 한 4,700억 정도 하고요. 장비가 한 5, 600억, 소재가 한 3, 400억 그래요.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뭐 70%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고요. 이 메모리 중에서도 랜드 파트에서는 또 여러 개 회사 같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디램과 랜드 차이는 이거는 전원이 나가면 기업이 딱 저장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건 저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라는 게 뭐냐면 설계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합니다. 설계는 미국이 다 갖고 있고요. 파운드리 그 생산하는 TSMC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산업 구조를 가져오게 됐느냐 우리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반도체 산업은 모든 것은 그 전에 미국이 다 알아서 했던 겁니다. 다 자기가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산업이 80년대에 들어서 일본이 재패니즈 넘버원으로 부상을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생산, 특히 디램에 대한 생산 부분에 일본이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미국은 더 이상의 자기들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공정관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일본한테 시장을 뺏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들이 그때 일본하고 반도체 협정을 맺히게 되는 거죠. 일본이 그때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하는 거에 20%를 미국산으로 들어오게 되고 미국에서 수출하는 반도체의 가격을 일정으로 유지할 것을 하는 반도체 협정을 해서 이 인텔에서 반도체 생산을 포기했거든요. 80년대. 근데 이 반도체 협정에 따라서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바로 85년에 삼성이 반도체 생산 선언을 해요. 그리고 88년에 컴퓨터 특수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 우리 반도체에서 약 한 3,600억 정도를 그때 삼성이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투자를 했던 거죠. 근데 특수가 일어나면서 삼성이 그때 적자를 다 치고 한 1,500억 흑자를 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한국이 늘어나니까 한국을 반덤핑 또 이런 규제를 하려고 해요. 93년도에. 근데 반도체 협정을 하느냐 덤핑을 받느냐 막 여러 가지가 있다가 한국을 줄이려고 하다가 그때 한국이 정말 2차에서 87% 이거는 수출 못합니다. 근데 이걸 최종 10.5%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던 까닭이 뭐냐면 바로 반도체 수요에서 거기 반도체를 갖고 있는 생산해내야 되는 세탁기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한테 한국이 드디어 이것까지도 생산 못해서 85% 가게 되면 2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더 나쁜 제품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설득을 해내서 우리가 그 고비를 넘긴 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2002년에 메모리 세계 1등 된 거 가고요. 대만은 TSMC에서 이 중량 반도체입니다. 말하자면 파운드리라는 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이 반도체 생산하는 부분에 이 대부분의 수익은 이 설계
나옵니다. 많은 이익. 이 생산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메모리도 그렇게 생산이 수익이 많이 나는 파트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삼성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회사에 대한 30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수익을 해요. 이 대만 TSMC도 대단한 나라죠. 여기는 메모리보다 더 이율이 약해요. 왜냐? 너는 내가 만드는 대로 생산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가 어디 많이 이익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30년간 해서 자기의 경쟁력을 만들고 지금 시장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와 빅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업국은 빅메모리 쪽에서는 시스템 만든 쪽에서는 설계에서 파운드리에서 패키징에서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이 시장이 나눠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부분이 바로 반도체 분야고요. 세상에서 가장 현재 고급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반도체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파트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포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그 반도체 협력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적과 안보의 개념으로 적과 동시의 개념으로 보면 아예 시장에서 빼야 되는데 글로벌 밸류 체인은 이미 너무 많이 느껴져 있기 때문에 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반도체의 메모리의 70%가 중국으로 수출해요. 중국 시장 막으면 우리나라 반도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에서 미국에 가는 노트북 생산이 36%, 25%, 한 43%, 서버의 30%가 미국으로 가요. 즉, 아까 제가 코오퍼레이션은 협력의 0하고 공엑스 문제가 아니라 1, 2, 3, 5, 6, 7, 8, 9, 10 어느 정도의 협력을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전략을 짜서 나가야 될 것이냐.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고 나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떤 정도의 협력, 어떤 분야에 갈 것이냐가 바로 앞으로의 패권 경쟁이 들어갈 것이고 미중 전략 경쟁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서로 상호 우선 관계에서 어떤 시기에 발전할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지, 이것이 현재에 나오고 있는 과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산업에 한번 커다란 변혁을 오는 것이 바로 이 소부장이라는 겁니다. 소부장.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참 이상스러운 규제를 실시를 해서 2019년 7월 2일에 했던 거죠. 지금 저는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이 소부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아까 제가 반도체 8개 공정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제가 중국에 있는 제 중국의 카운터파트가 한 4명 돼요. 왜냐면 중국의 상무부라고 해서 통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산업을 담당하는 공업 신시탑이라는 데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부라는 데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국민 감시청구에서 약간 공정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카운터파트들인데 그 공업 신시탑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모든 나라들은 사실은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하고 우리 한국을 제외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을 100년, 150년 전에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현재 갖고 있는 소재와 부품과 기계와 장비를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사람이 100년, 150년 했던 거를 바로 30년, 50년의 짧은 기간에 단축해서 우리는 발전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까 반도체 하는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우리 소재 부품 장비에 우리 자금률은 30%도 안 돼요. 우리 필요한 것들은 다 해외에서 사고 있는 거죠. 사와서 최고의 공정 관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거에 들어오게 이 일본의 수출 규제입니다. 일본의 이 수출 규제,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화학 기업들이고요. 한 100년, 150년 된 기업들이고 이 사람의 그 3대 말하자면 팔 수 있는 3대 방은 이게 시장이 너무 좁아요. 여러분들 부품 소재 정책이 그냥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2000년에 부품 소재 처음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부품 소재가 수지가 적자였어요. 2020년 현재 우리 커다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한테만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거야. 왜냐? 그럼 일본 회사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본 회사는 그 회사는 자기가 생산하는 물건을 팔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10개의 회사가 안 돼요. 시장이 그만큼 좁습니다. 근데 기술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킬레스 건으로 잡는 거고 지금 중국이 우리가 좀 있었던 요소수 같은 거는 사실은 이거는 범용 제품이죠. 가격에 관한 문제고 시간이 가는 마스크처럼
좀 없을 때는 부족하지만 시간 가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 여기 박문수 회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이 수출 우리 물자 이거 100개 리스트를 만들고 또 거기 센터 운영을 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과연 뭐냐? 이제는 우리가 이 산업이 힘을 가지려면 전체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이 생태계 경쟁력을 가져야 결국 그 산업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면 완전히 그 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노키아 기억하시죠? 1년 뒤에. 근데 스마트폰으로 확 휴대폰 시장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냥 망하고 말았어요. 맞는 게 없어요. 아까 반도체 시장 보셨죠? 미국이 다 갖고 있다가 시장이 변하니까 파운드리하고 디램 분야를 나눠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그러면서 걔들이 제일 비싼 거 하는 거예요. 밴리스가 수익은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야지 자기 세상을 변하는, 우리가 끝까지 이 경쟁력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미국이 한 20년 있고요, 일본이 한 20년 있고, 지금 우리가 한 20년 1등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20년 우리가 또 1등할 것 같아요? 모르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그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 한 기업에 의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소부장이라는 이 생태계를 튼튼히 해야만 변화를 주도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과제입니다. 이 시간 좀 더 많이 돼서 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변화의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걸 가지고 앞으로 3년, 5년, 10년을 노력하면 우리 사람이 구조적으로, 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소부장이 왜 다른 거예요? 그냥 소부장이 그 안에 R&D 개발하는 게 이게 시장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그러냐면 한번 갔다 왔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전자부품기 부품 갖고 이제 저거에 만약에 텔레비전을 생산해낸다. 그런다면 사실은 원료부터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원료를 갖고 소재가 나오고 2차 소재 나오고 부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종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료가 변하려면 이 맨 끝에 있는 이 TV 생산하는 사람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 무지 들여갖고 개발을 해봤자 이 사람이 안 쓰겠다고 소리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소부장할 때 협력 조합 모델이 뭐냐면 이 관련된 회사들이 함께 다 와서 고민하는 그래 너 한번 출하하면 내가 써줄게 테스트 해줄게 라는 모델이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다 이걸 해외로부터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제일 잘하는 데로 그러고 보니까 안정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도 우리 것을 한번 가져야 되겠다라는 우리 기업들의 자각이 일어났고 그걸 생태계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산업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멘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산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우리 퍼스트 문버가 되어야 되고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되어야 되고 전략적 가치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우리 그 안에 생태계 경쟁력이 있어야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과연 이러한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소재나 이 신산업과 주력산업에 갖고 있는 이 황금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개혁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거에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냐? 진흥화, 친환경화, 융목과 불통화 모두가 같이 해야 되고 방법은 어떤 거냐? 그 전에 우리가 답 있는 게임을 할 때는 답을 알기 때문에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소스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저는 사지선다형 세대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답 있는 게임을 했어요. 우리는 다 빨리 찾고 그게 중요했죠. 근데 이 퍼스트 무버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 구조와 경쟁 시스템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은 윈하는 게 중요한 거죠. 트라이해서 실패하면 그것이 바로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경험으로 쌓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는 누가 하냐? 기업이 한다고요? 기업이 어떻게 다 할까요? 그럼 정부가 하나요? 정부도 어떻게 다 하나요? 정말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바로 민관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기업 간에 있어서는 또 업종 간, 업종 내 서로 협력해야 되고 또 국가 간에 어떤 이런 연대와 협력이라는 이런 힘으로 우리가 이 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맨 밑에 있는 제가 방향속 또 이 내용이라고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자, 내가 하고 있는 이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업 차원에서는 내 비즈니스가 과연 전체 세계로 전체가 이 방향으로 맞느냐? 그 내가 하고 있는 이 속도가 지금 잘 맞춰서 가고 있는지,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바로 얼마큼 적합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언제나 체크하면서 늦지 않아야 되겠죠. 특히 기업은 속도가 어려워요. 그냥 방향은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친환경하고 뭐 진흥하고 해야죠. 근데 언제 할까? 어떻게 언제 하는 게 좋을까? 너무 빠르면 빨라도 망해요. 늦으면 이건 시장에 도태돼서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적정스럽게 그 시점을 선택해서 나가고 그게 결단인 것이고 또 그 안에 자기에 맞는 그 사업을 구상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하나 또 들어가는 것이 전략적인 개념입니다. 이 전략산업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가 자연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좀 좋은 위치에 있다. 지금 현재 과연 4차 산업 전환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우리가 그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구한말 시대에 과연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일본은 우리 한국을 꼭 가져야겠죠.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한국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꼭 가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러시아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한국이 그렇게 커다란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하게끔 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 북한하고 우리가 이제 체제 경쟁을 하면서 한국이 대표적인 체제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도와줬죠.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개념이 변했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일본이 왜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일본이 생각하기에는 크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경제적 가치 교류하는 정도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산업을 지원하고 산업을 같이 나가려고 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조선산업도 중요하고 섬유산업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부가가치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것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지금 반도체라는 파트 우리가 반도체 기업과 배터리라는 또 경쟁 기업들 또 우리 바이오라는 어떤 이런 생산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미국 바이든이 운전을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가치가 없었다면 우리를 불렀을까요? 아까처럼 미중에 우리 무역에 있어서의 경제에서 그렇게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두 나라가 싸울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러한 기술적 경쟁력과 핵심 전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기업이 혼자 하냐? 당연히 정부의 어떤 국가의 전체 전략산, 이 전략 산업의 가치가 그 기업 하나에 가는 게 아니고 그 기업 하나가 아니라 이 생태계 경쟁력을 가져줘야지 아까 진정한 가치가 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혼자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소재 부품 장비 들어가는 우리 생태계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기업 자체의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전략산업법을 제정을 해서라도 우리 그 기업과 그 산업을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잘하는지 그러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그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앞으로 나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전과 정책 방향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핵심 전략들이 국정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소부장이라는 게 아까 바로 그러한 이 압축의 시간을 탄탄하게 해서 생태계 경쟁을 나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의 구조를 갖고 질적인 전환을 이룩하는
이것이 될 때 결국 저희들이 실질적인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지고 꼭 시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까처럼 협력 모델을 만들어서 그냥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5장 이어서 산업 구조에서 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산업이 바꿔지는지, 우리 주력 산업이 과연 어떻게 바꿔지는지, 새로운 시대에 그랬을 때 바로 그걸 선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건 우리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생기는 산업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로 기존 산업을 어떻게 혁신시켜 나가는 디지털 전환이 우리의 그 과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우리 기업과 국가에서 생존에 관련된 문제들 단순하게 착하게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과제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러기 위해서 구조와 혁신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보통 이거 하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하는데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니까 좀 번거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전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 전환기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 길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모두가 아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길이고요. 그 길은 바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트라이얼 에러를 해가면서 우리가 찾아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